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십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60대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나이를 먹은 다음부터는 7, 80대, 80대가 돼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많은 댓글들의 반응들을 보니까 어 이제 욕을 하는 주체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 그렇잖아요. 안 내고 받지 말자, 각자 도생하자.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미래가 됐을 때, 네,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그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 나라가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절반이 아니라 한 2, 30%, 네, 그 정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아주 아주 높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지금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연금 펀드 중에서도, 그 연금 중에서도 가장 운용을 잘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금 체계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국민연금을 욕하고 정부를 욕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있을 뿐인 겁니다. 사람들이 막 정부를 욕을 하던데요. 사실 정부는 큰 잘못, 정부가 저출산을 장려한 것 같다. 예, 그런 잘못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냥 우리 스스로 자체가 업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윗세대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는, 자, 20년 후부터는, 자, 밑에 세대들도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라고 윗세대를 욕하겠죠. 바로 우리가 욕먹을 기성세대입니다. 네. 저도 지금 40살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기성세대에 접어들었지만 여러분들 20대든 10대든 30대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기성세대를 욕해봐야 진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사실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을 뿐 세상이 그렇게 애들이 없어진다고 이런 거 잘 체감 못 하세요. 진짜 위기가 오는 20년 정도 후부터는 바로 젊은 세대가 욕할 사람이 여러분이 10대라고 할지라도, 아니 1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20대라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이 바로 욕먹을 기성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윗사람 정부 욕해봐야 그거는 큰 의미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저출산을 한 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 우리 스스로의 그냥 업보가 돌아오는 거다. 저도 그냥 애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국민연금이 되게 운용을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가 넘어요. 이 정도 큰 금액을 운용을 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6%가 넘는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자, 이럴 때도 평균적으로 은행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게 했죠. 7%.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10% 이상씩 했어요. 물론 여기 0.9%, 5%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2, 3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5% 하락으로 막았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국민 연금 자체의 운용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점점점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의 비중은, 자, 여기서 2020년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27년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금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2017년에는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2022년, 이건 10월까지의 자료인데요.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의 거의 2배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은 가장 똑똑한 집단입니다. 자, 이 정도로 수익을 미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정말 운용을 잘하고 있는데도 뭐 기금 사라진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압박감이 대단할 텐데도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하는 대로 투자를 따라만 해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보면은 2020년부터 정확히 몇 월 달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가 하락을 할 때 국민연금이 계속 팔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거를 해외 주식으로 바꿨어요. 자, 보시면은 근데 그게 환율 그래프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2021년 1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바닥이었어요. 지금 뭐 1236원인데 이때 당시에 1080원, 거의 1000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환율이 뭐 좋았단 말이죠. 이때부터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요때가 정점일 겁니다. 뭐 요거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국민연금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000원에 샀었던 1000원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그걸로 달러 해외 주식을 샀잖아요. 그 평가액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때 그 원화 환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자체가 환율 때문에 이만큼 금액 자체가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도 있기는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 자체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연금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운용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국민연금이 자꾸만 우리나라 주식을 파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입니다. 고갈 시점인데 한 2040년 앞으로 한 15년 이거 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 정도였다가 이게 점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부터 15년 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가장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갈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이때쯤부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겠죠. 자, 채권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뭐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자산을 국내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은 하나하나 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식이고 뭐고 다 팔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팔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자 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정말 절벽이 떨어지듯이 여기서는 뭐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써 있지만 10년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아주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냥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아주 폭락을 해버려요. 수급의 10%만 빠지더라도 폭락을 하는데 이 국민연금이 자기네들 현금 마련을 위해서 국내 주식을 파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에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중간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EWY 지수라고 해서 달러 시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 2022년 10월 정도가 거의 팬데믹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국내 주식이 하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화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로 봤었을 때 요 당시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 지수가 말도 안 되게 하락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산을 앞으로 줄이고 해외 자산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국민연금이 하는 것만 따라가도 최소 중간 이상은 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도 해외 자산을 늘려야 함입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도 저출산과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요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나마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은 해외 자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해외 자산들을 미리 엄청나게 많이 사두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흑자, 요즘에는 좀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한데 워낙에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뭐 배당금이라든지 그 수익들이 많아가지고 일본은 뭐 자기네들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 뭐 국가가 항상 좀 여유가 있던 겁니다. 물론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저금리로 낮추고 이제 한계 단계로 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잃어버린 3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해외 자산을 미리 많이 사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일본 자체 내에서 부동산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락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중이 어차피 옛날에도 사실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움직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고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여놔야 됩니다. 자, 물론 국민연금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매입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기관이나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국민연금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 떨어졌는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매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다가 다시 또 환율이 바닥을 친다라고 하고 환율 예측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또 국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릴 겁니다. 자,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고 사실은 더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 감소했죠. 여기서 장밋빛 시나리오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주 장밋빛 전망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했다가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랬고 우리나라 아직도 반발이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나중에는 뭐 그러한 사람들, 이건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게요. 아마 지방에서는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장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걸 할랭바처럼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정치인도 뽑고 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외국인들이 있는 곳도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주 장밋빛 전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반감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그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또 한민족이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기도 하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사실은 뭐 미국인이나 뭐 유럽인들이 온다라고 하는 건 힘들고 사실상 아시아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인종차별이 또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민을 안 받아들이면은 일단은 지방 대학부터 지방 부동산 소멸은 뭐 네, 기정사실입니다. 뭐 벌써부터 지방 대학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2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대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 대학들도 앞으로 외국인들 유치를 엄청나게 네,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거 뭐 욕할 게 아니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외국인들 유치를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지방 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그냥 영원이 되는 거랑 뭐 외국인이나 들어와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를 최소한의 값이라도 치러주는 거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학교가 폐교가 돼서 옆에 있는 내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 폭락합니다. 원화 가치 폭락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에서도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것들을 계속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바꾸기는 할 거예요. 바꾸기는 하지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아니 뭐 인구 적은 나라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빠르고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아주 젊은 그런 능력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거 싫어요. 기존 거 그냥 제대로 지키고 가고 싶고 새로 나오는 아이돌도 모르겠고 신곡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도 뭐 시대를 선도하고 10년 있으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0이 넘는데 네, 그러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그나마 봐서 해외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 해답이고 뭐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영국이라든가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선진국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래요. 그 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민족이고 어딜 가도 치안이 안전하고 하지만 뭐 뉴욕 같은 데들도 그렇고 원래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이 있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뭐 할렘가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동산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부동산에서 월세를 내고 그 나라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자처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거주할 데가 필요하고 뭐 지금이야 원룸에서 막 두세 명씩 모여 산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좀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가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쟤 뭐 한국인인데 우리 동네에 왜 들어와 이런 건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용인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무릎 꿇고 제발 와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이 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전 영상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긴 얘기니까 그 영상을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해지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또 오르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에 조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를 가보면은요 신기하게도 한 달에 30만 원 버는데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급 호텔들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뭐 하루 숙박이 50만 원, 100만 원씩 넘어요. 그게 그 나라 물가 수준을 생각했었을 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나라의 뭐 평균 임금이 200이고 200, 300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아파트 이런 걸 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라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중심가에 비싼 곳에 있고 그런 데들은 엄청 비싸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1번은 아주 암울한 미래. 암울한 미래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땅,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이렇게 있다. 아주 암울한 미래에서는요, 여기만, 여기만 부동산일 겁니다. 여기만 부동산이에요. 여기는 아예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2번 장밋빛 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봤었을 때 장밋빛 미래가 됐다 그러면은 전체 부동산에서 한 요 정도가 부동산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월세를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어쨌든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래할 사람 자체가 없고 미래가 됐었을 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왜 동남아 같은 상황이 벌어지냐? 거기서도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뭘 사오려면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에 30만 원 번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가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사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많이 갖다 줘야지 달러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게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거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층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필리핀 페소를 가지고 싶으세요? 달러를 가지고 싶으세요? 당연히 달러를 가지고 싶겠죠.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원화를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장밋빛 전망이 되면은 이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암울한 전망이 진짜 온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베네수엘라처럼 막 하루 단위로도 이렇게 막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의 가치는 그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 감자를 들고 있는 게 낫거든요. 실물을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더라도 실물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으로는 그런데 국민연금의 부동산은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국민연금이 현금화를 하려고 국내 부동산을 막 죄다 팔아버리면 국내 부동산도 또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실 오늘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 단계마다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두 개입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릴 거예요. 현금화를 했었을 때 그거를 국민연금이 큰 돈을 계속 현금화를 국내 주식이나 국내 자산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본처럼 해외 자산으로라도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돈이 있을 때. 아마 지금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의 근데 뭐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니까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고 해도 그게 최소한 20년 후에나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지 20년 후의 미래는 이미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가 바뀐다고 해도 20년 후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떤 뭐 대부분이 뭐 달러 자산의 비중이 높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그러한 현금 흐름들을 미래에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금도 별로 없잖아요.
뭐 아니면은 해외 채권을 사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외 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의 방향은 너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도 그냥 지방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방에 이렇게 있는 원룸이나 그런 데들은 이미 막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서울 경기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인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30년 후나 아니면 50년 후에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뭐 이미 어, 정해져 있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출산율이 어, 항상 그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건 보자면은요. 연간 자 2012년도에는 뭐 48만 명이 태어났었는데요. 단 9년 만에 26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었을 때 정도가 아마 60 몇만 명, 70만 명 가까이 됐었을 거거든요. 그때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게 2021년도고요. 2022년도엔 더 떨어졌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 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사실은 더 심각하다. 얘네들이 자 지금 한 2016년도 뭐 아무튼 요때쯤 43만 명, 40만 명 태어날 때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그런데 입학을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야 입학생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막 폐교되고 대학교가 통폐합되고 막 이런다라고 하지만 불과 한 5년 정도만 지나더라도요 여기보다도 40만 명에서 막 6만 명, 5만 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은 거의 또 3, 40%가 줄어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초등학생 입학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48만 명에서 40만 명 줄어든 걸로 뭐도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48명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있었을 때 한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든 걸로도 막 지방 대학들은 막 난리가 나고 폐교된 데가 막 수두룩한데, 요 변화가 단 10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간에 또 처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리자면은 누구 욕할 거는 없어요. 정부를 욕해봐야 어차피 진짜 위기가 왔었을 때 욕먹을 주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20대, 30대, 40대 이분들 저는 특히 뭐 40대 분들이 아직도 윗세대를 욕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대책을 마련하던 지금이라도 애를 낳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애를 안 낳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좀 애를 안 낳은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누구 탓을 하더라면 내가 편하게 살던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